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후변화의 이제 요인 중에서 지구 내적 요인, 그 다음에 인위적 요인,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좀 볼 겁니다. 이 파트는 굉장히 쉬워요. 매우 쉬워요.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도 이해가 될 만큼 쉽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도 사실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끝까지 잘 들어주길 바라고 요. 네, 그러면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기후변화 요인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저번에도 했던 거예요. 기후변화의 요인에는 크게 어떻게 두 개로 나누죠? 요인을? 그치. 자연적 요인하고 그 다음에 인위적 요인으로 나누죠. 인위적 요인. 팬소리가 나니까 팬소리를 안 나게 하는 촉을 한번 껴볼게요. 그러면 자연적 요인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저번 시간에 배웠던 지구 외적 요인,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내적 요인 이렇게 나눠집니다. 외적 요인에는요 우리 천문학적 요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 지구 바깥에서 일어나는 요인들, 지구 내부가 아니라 지구 바깥에서 일어나는 요인들에는 뭐가 있냐 생각해보면 태양활동 변화, 흑점수를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심률 변화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세차운동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지구 자전축 기울기 경사 변화까지도 얘기했었습니다. 제가 말을 또 잘못해가지고 6,500년인데 그거를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구 내적 요인을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인위적 요인까지 볼 거예요. 내적 요인하고 인위적 요인은 여러분들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기후변화 요인에서 가장 어렵고 그다음에 시험에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헷갈리는 파트는 사실 저번 시간에 배운 외적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외적 요인 파트 좀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마음 편하게 들어볼게요. 자, 기후변화의 요인 중에서 자연적 요인의 지구 내적 요인입니다. 지구 내적 요인의 첫 번째는 지표면 상태 변화예요. 지표면의 상태가 변하면 지표면의 반사율이 변하게 됩니다. 반사율이라는 거는 이렇게 표로 나와져 있는데 반사하는 율이에요. 그래서 반사율은 입사량분의 반사량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는데 어쨌든 이 반사율이 변하면 지표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표면의 반사율이 증가하면 지표가 흡수하지 못하고 반사해버리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지고요. 반면에 지표면의 반사율이 감소하면 기온이 높아지게 됩니다. 반사율이 감소한다는 건 투과를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표면이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많아지면서 기온이 높아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빙하, 숲, 토양, 모래사막, 아스팔트의 반사율이 저 표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한번 봅시다. 자, 빙하는 반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겨울에 스키장, 썰매장에서도 쓰나요? 스키나 보드 타러 가면 우리 이 아저씨처럼 곡을 쓰죠, 곡을. 곡을 쓰는 이유는 눈이 반사해서 눈이 부시기 때문에 고글을 써야 돼요. 그쵸? 멋있으라고 쓰는 거 아니죠? 그래서 고글을 착용을 해야 이 눈이 굉장히 반사율이 좋아서 햇빛이 딱 눈에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빙하도 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빙하의 반사율도 굉장히 높아요. 빙하의 반사율 굉장히 높아서 빙하가 있으면 햇빛이 반사를 해서 기온이 좀 낮아지는 편인데 만약에 빙하가 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1979년에서 2001년이 된 것처럼 이렇게 빙하가 녹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빙하가 뭐 토양으로 바뀌었겠죠? 그렇죠? 빙하가 토양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빙하가 녹아서 물로 바뀔 겁니다. 물. 예를 들어 토양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반사율이 감소했죠. 반사율이 감소했다는 건 태양의 반사가 덜 된다는 거니까 기온이 높아진다는 거죠. 반사율이 감소한다는 건 반사가 안 되고 다 흡수해버리니까 기온이 높아지더라. 물로 변하면요. 물은 너무 좋은 흡수체입니다. 물은 태양 에너지를 있는 족족 다 빨아들여요. 아주 좋은 흡수체여서 물이 되면 빙하가 녹아서 물, 즉 바다가 되면 물이 되면 지표면의 반수율이 더더더 감소하게 돼요. 매우 감소하게 돼서 기온이 계속 높아지더라. 그리고 만약에 숲에 나무를 베어서 농경지를 만들어 버리면 숲에 나무를 베어요. 그러면 뭐 토양이 되겠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증가하니까 지표면 반사율이 증가하여 기온이 낮아질 수도 있겠죠. 숲을 벤다고 뭐 완벽하게 뭐 기온이 상승하는 것만은 아니구나. 그렇지만 이것보다도 반사율보다도 뭐 숲에 있는 나무들의 이산화탄소 제거 효과가 좀 더 크니까 숲을 베는 게 더 안 좋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숲에서 나무를 베서 농경지를 만들면 반사율은 증가는 하더라. 그래서 기온이 낮아지더라. 어찌됐던 지표면 상태 변화를 따라서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변화하고 이를 통해서 지구 내적으로도 기온이 변할 수 있고 이 기온이 변하면 기후를 바꿀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네,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요, 수륙 분포의 변화예요. 수륙 분포가 언제 변화했냐면 우리 판의 이동으로 대륙이 이동한 적이 있었죠. 판게아에서 현재와 같이 이러면 수륙 분포가 변하면 에너지 출입의 변화 혹은 해류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기후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육지, 이제 판게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륙성 기후를 다 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양성 기후 지역이 증가하게 됩니다.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그래서 이 대륙과 해양은 열 용량, 비열, 반사율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후가 변하게 돼요. 그래서 판게아일 때는 대륙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륙성 기후, 즉 건조한 대륙성 기후가 발달하고요. 반면에 현재와 같이 판게아가 이렇게 분리됐을 때 해안가에 있는 지역이 넓어졌죠. 해안가에 있는 지역이 넓어졌기 때문에 해양성 기후 지역이 늘었고 그래서 겨울에는 좀 온난해지고 비열이 높잖아요. 물이 그다음에 여름에는 좀 시원한 지역이 증가하게 됐더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뭐 해류가 바뀌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북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 이렇게 만나면서 해류의 흐름을 바꾸고 요게 그럼 멕시코 만류가 흘러지겠죠. 멕시코 만류가 흘러지고 그 다음에 빙하도 형성하고 왜냐면 이렇게 연결된 후에는 북극해로 유입되는 대서양의 따뜻한 표층 해류가 좀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여기 빙하가 만들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륙 분포의 변화는 지구 기후를 변화시키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가볼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화산 활동이에요.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대기의 투과율이 변해요. 투과율이라는 거는 대기에서 우리 햇빛이 대기를 뚫고 들어오는 걸 우리가 투과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화산재로 위가 덮이겠죠. 그러면 이 화산재가 태양빛을 그냥 반사시켜 버립니다. 투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대기 투과율이 감소함으로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화산이 터질 때마다 대기 투과율이 지금 감소되는 걸 볼 수 있고 대기 투과율이 감소되면서 피나투보 화산이 분출되면서 온도가 내려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화산재가 덮여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표면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대기 투과가 되지 않았다. 대기 투과율이 감소했다. 그래서 이수노피도 지금 목도리를 하고 있죠. 너무 추워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화산재가 분출하고 그러면 화산재가 태양빛을 반사하고 그 다음에 대기 투과율이 그래서 감소하고 지구 반사율이 증가하고 그리고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감소하면서 기온이 하강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요, 또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대기 투과율이 감소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멀리 보게 되면 화산재는 한 1년, 2년 안에 이제 소멸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기체들이 수증기하고 이산화탄소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한 1000년도 살아요. 대기 중에. 그렇기 때문에 화산이 폭발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온실기체의 양을 늘린 거기 때문에 수증기나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기체 양을 늘린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구의 온도가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문제에서 어떤 걸 묻는 건지, 대기 투과율을 묻는 건지, 아니면 온실기체에 의한 걸 묻는 건지도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참고서에는 이제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뭐 기온이 하강한다, 기온이 상승한다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헷갈리시지 마시고 이제 단기적인 화산재 효과로만 봤을 때는 투과율이 감소해서 기온이 하강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폭발하면서 화산가스에서 수증기나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기온이 증가하고 요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문제에서 나오는 자료 가지고 해석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구 내적 요인이고요. 이제는 자연적 요인이 아니라 인위적 요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인위적 요인 첫 번째입니다. 일단 온실기체 증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인위적 요인이라는 건 우리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진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실기체 증가는 이제 인간 활동으로 대기 중 온실기체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화산 활동 같은 거 아니고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온실기체가 증가해서 온도도 상승하고 그러면서 기후가 변화하더라. 그래서 온실기체에는 이제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오존, 아산화질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구 대기 속에 존재하면서 땅에서 복사된 에너지를 흡수하여 온실 효과를 일으킵니다. 만약에 온실기체가 없었더라면 요렇게 됐을 거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고 바로 지구 복사 에너지가 나왔을 텐데 그게 아니고 온실기체들이 대기 속에 존재하면서 얘네들은 뒤에서 말하겠지만 이 지구 복사 에너지를 좋아해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먹잇감입니다. 냠냠.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는 안 먹어. 태양 복사 에너지는 뚫고 들어와서 이제 지구 복사 에너지 나가려고 하는데 온실기체들이 있죠. 얘네가 놔주질 않네. 잡았어요. 그래서 지구 복사 에너지를 잡아서 다시 복사하는 이 재복사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먹었으니 놔주겠어 하고 놔줍니다. 그래서 이 재복사로 인해서 우리 지구는 평균 온도 한 15도 정도를 유지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런 온실기체가 없었더라면 평균 온도 약 한 영하 18도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온실기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이 증가했다는 거죠.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증기는 온실기체이지만 인간 활동으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수증기가 증가하진 않기 때문에 온실기체의 기여도는 가장 크지만 이 수증기를 줄여야 된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고요. 기여도가 그나마 있으면서 특히 우리
인간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배출하는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 메테인, 오존 같은 애들을 줄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증기도 온실기체더라.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온실기체다 라는 거. 그렇지만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증감하진 않더라 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줄여야 되는 건 이산화탄소, 메테인 뭐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인위적 요인이에요. 두 번째는 에어로졸 배출입니다. 에어로졸이라는 게 뭐냐면 대기 중에 체류하는 직경 1나노미터에서 100마이크로미터 규모의 액체나 고체 입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에어로졸은 뭐 이렇게 검댕이라고도 하고요. 매연이나 연기 같은 것들이 이제 에어로졸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표에서 날아간 모래, 먼지 아니면 공장이나 자동차로부터 배출된 어떤 입자들, 이런 거 우리가 에어로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어로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대기로 배출된 에어로졸은 태양빛을 반사시켜요. 반사라기보다는 산란시켜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산란시킵니다. 그래서 이 에어로졸들이 태양이 지표에 들어와야 하는데, 이 에어로졸들이 태양빛을 산란시켜 버려서 지표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럼 기온이 어떻게 될까? 지구 기온이 낮아지겠죠. 그러면서 지구 기온을 낮추게 됩니다. 혹은 구름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구름은 그냥 수증기들이 모이면 되는 게 아니라 구름에는요 약간 응결핵이라는 게 필요해요. 원래는 이제 응결핵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들이 이제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그냥 뭐 모래라든지 아니면은 얼음 빙정 덩어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응결핵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에어로졸이 이 응결핵을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어로졸이 나 응결핵인데 이러면서 응결핵인 척을 합니다. 응결핵은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응결핵으로 작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에어로졸 주위에 수증기들이 막 몰리게 돼요. 그럼 구름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우리 지구에서 평상시 만들어내는 구름의 양보다 지금 응결핵인데 하면서 에어로졸이 응결핵인 척을 해버리기 때문에 평상시 지구가 갖는 구름의 양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구름이 많아지면 당연히 태양빛이 뚫고 들어오지 못해서 반사되면서 지구 기온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에어로졸은 두 가지, 태양빛을 산란시키거나 아니면 응결핵인 척을 해버리면서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모아버리는 이런 역할에서 구름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구 기온을 낮추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그럼 에어로졸을 배출하면 지구의 기온을 낮추네요? 근데 지금 우리 지구 기온 높아지고 있는 게 문제니까 그럼 우리 에어로졸을 많이 배출합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것들이 뭐냐면, 산업활동이나 화석연료 사용 과정에서 이제 에어로졸이 배출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에어로졸 양보다 산업활동이나 화석연료 사용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기체의 양이 더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에어로졸을 대기 중으로 뿌려요 해서 뭐 화석연료를 더 씁시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라는 점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인위적 요인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 인위적 요인은 사막화와 도시화입니다. 그래서 농지개간이나 벌목으로 인한 산림의 훼손은 식물에 의한 이산화탄소 제거 효과를 감소시키고, 식물에 의한 이산화탄소 제거 효과는 바로 식물의 광합성이겠죠.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꿔주는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니까 이산화탄소 제거 효과가 감소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도시화에 의한 기후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뭐 거제시 산림 훼손 허가 이젠 좀 자제하면 안 될까? 그래서 뭐 이렇게 산지가 70%라 용지 부족이지만 산지 훼손이나 무단 벌목이 심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 보면은 심한 걸 알 수 있고,
많고 이러면은 이제 산사태에 대한 불안감도 세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후변화도 일어나게 되고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화에 의한 기후변화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열섬현상입니다. 열섬현상은 일반적인 다른 지역보다 도심 지역 온도가 좀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냐면 열이 한번 들어와서 도심 지역에 있는 요철이라든지 혹은 건물들 사이에 열들이 트랩됩니다. 즉 열이 갇혀버려요. 열이 이렇게 갇혀버리면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게 바로 열섬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기후변화가 일어나더라 라는 거까지가 이제 인위적 요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기후변화 원인을 자연적 요인하고 인위적 요인으로 구분해봤어요. 그다음에 기후변화의 자연적 요인을 또 지구 외적 요인하고 지구 내적 요인으로도 구분해봤고요. 그 다음에 인간활동에 의한 기후변화를 이제 지구온난화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기후변화에 의한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가서 인간활동에 의한 기후변화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한반도의 기후변화 경향성까지 분석하는 걸 배우도록 할게요. 자, 국내 과일 재배 지도예요. 옛날에는 우리 원래 이제 대구 여자들이 예쁘다 이랬었거든요. 왜냐면 대구 지역에서 사과가 많이 나와서 사과 먹으면 이제 뭐 미인이 된다 뭐 이런 속설 때문에 대구에 미인이 많다 이런 속설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사과 배출 사과가 재배하는 데는 이제 평창, 포천까지 올라왔죠. 포도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복숭아, 녹차 이런 것들이 재배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북쪽으로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북상했을까요? 그렇죠. 기온이 올라갔다는 소리겠죠. 100년 동안 보니까 우리나라는 1.5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100년에는 5.7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세계 평균이 4.7도 정도 되잖아요. 4.7도 정도 되면은 이제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난관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도 고민해 보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망고나 바나나가 열리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뭐 열대 지역 과일도 막 먹고 그럴 수 있겠죠. 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파장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파장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시광선 이제 무지갯빛으로 쫙 나오는 거고, 가시광선 중에서 파장이 긴 거가 이제 빨간색 쪽이죠. 빨간색 쪽, 그리고 조금 더 길어지면 우리 적외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시광선에서 보라색 쪽으로 가면 조금 더 짧아지면 우리가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라색 자자를 쓰고 그다음에 적외선은 빨간색을 쓰죠. 그래서 보면 파장하고도 에너지는 반비례 관계를 갖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텔레토비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라돌이랑 뽀를 보면 얘가 보라돌이고요, 이름이. 이게 세대 차이가 나버려가지고 저는 이제 뽀랑 이제 보라돌이 보면서 큰 사람이라서 이제 보라돌이 같은 경우에는 뽀보다 조금 더 힘이 세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텔레토비를 보면 알 수도 있고 못 봤으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라돌이가 좀 더 등치도 크고 좀 더 힘이 셉니다. 그래서 보라돌이는 좀 더 힘이 세요. 그래서 힘이 세다, 에너지가 크고요. 대신에 파장은 짧습니다. 에너지랑 파장은 반비례하니까
반면에 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좀 작아 보이죠? 뭔가 이름도 약간 뽀 약간 이렇게. 그래서 에너지 굉장히 작고요. 대신에 파장은 굉장히 깁니다. 우리 이거 별을 할 때 또 할 거예요. 일단 이 정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보라도리와 같은 이 자외선 가시광선 중에서 이 파장이 짧은 애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단파라고 할 거고요. 단파와 같은 성격을 가진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반면에 파장이 긴 적외선 같은 애들 있죠. 적외선. 이 적외선 같은 애들을 우리가 뭐라 그럴 거냐면 장파라고 할 거예요. 파장이 기니까 장파라고 할 거고, 얘 예시로는 뭐가 있냐면 지구 복사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 그래서 여러분들 장파, 지읒, 지구 복사, 지읒 비슷하죠? 단파, 태양 복사, 디귿, 이거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외워두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기억하고 이제 가볼게요. 자, 온실기체 증가와 지구 온난화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이제 지구의 열수지예요. 그래서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고요. 태양으로부터의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이 흡수한 양만큼 우주 공간으로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해서 우리가 복사 평형을 이룬다라는 거는 대기대순환 할 때 처음 봤었어요. 그래서 복사 평형을 이루는데 위도별로 지구 복사 에너지와 태양 복사 에너지의 그 흡수 방출량이 좀 달라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으로 에너지를 순환시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복사 평형을 이루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태양 복사 에너지는 그러면 주로 파장이 짧은 단파 복사를 하게 됩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짧은 애들을 들여보내요. 그래서 얘네는 지구 대기를 거의 통과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 태양 복사 에너지는 거의 지구 대기를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죠. 70%는 흡수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반면에 지구 복사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지구에서 나가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지구 복사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파장이 길어요. 그래서 장파 복사로 얘네는 이 장파 복사, 즉 적외선이잖아요. 이 얘네가 바로 온실기체의 먹잇감입니다. 그래서 온실기체들에 잘 흡수가 돼요. 그래서 지구 복사가 나가다가 이 온실기체에 흡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흡수되는 129만큼이 바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에너지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온실기체가 먹어요? 하면 온실기체는 적외선을 좋아해요. 적외선을 좋아해서 지구 복사가 적외선이니까 지구 복사를 흡수해요. 온실기체가 지구 복사를 흡수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추가적인 이야기지만 나중에 이제 외계 행성을 찾을 때에도 그곳에 이제 온실기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적외선 망원경을 주로 사용을 해서 적외선이 흡수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탐사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아무튼 이거는 나중에 배우는 얘기고, 그래서 어쨌든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제 100만큼 들어오고, 100만큼 들어왔지만 70만큼 흡수되고 30만큼 우주로 나가죠. 그 다음에 지구 복사로 70만큼을 내뱉죠. 그래서 100만큼 들어오고 100만큼 나갔어요. 그래서 복사 평형을 이루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평형을 이루는 게 뭐 평형 이루나 보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복사 평형을 이룬다잖아. 그러니까 합이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아주 심각한 계산 문제들을 출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에 겁먹지 마세요. 절대 겁먹지 말고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만 잘 들으면 됩니다.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이렇게 뭔가 지도가 나와 있을 때, 뭔가 지도는 아니고 그림이 나와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우주 공간으로 하나 나누고 이렇게 그 다음에 대기로 하나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지표로 하나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화살표 방향을 체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 방향을 체크했을 때 요런 화살표가 있으면 얘는 방출한 거고요. 반면에 요런 화살표가 있으면 화살표 앞부분이라고 할까요? 요런 화살표가 있으면 흡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뒷부분이 있으면 방출한 거고 앞부분이 있으면 흡수한 거예요. 그러면 지표부터 한번 볼게요. 지표부터 한번 보면 지표는 흡수한 건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지표의 흡수. 요 뾰족해요. 얘 흡수했죠. 그 다음에 여기 뾰족해요. 얘 흡수했죠. 그러니까 지표는 태양 복사로 45만큼 흡수했고 그 다음에 지구 복사로 88만큼 흡수했습니다. 그쵸? 방출한 값은 어떤 거야? 지구 복사가 방출한 거. 요 화살표 찾았죠? 요거예요. 그럼 한번 평형을 이루는지 볼까요? 자, 45 더하기 88은 133 맞나요? 맞네요. 그쵸? 그래서 지표면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의 흡방출량이 평형을 이룬다. 흡수 방출량을 평형을 이룬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괜찮죠? 그럼 우주 공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주 공간으로 가서 뾰족뾰족 화살표, 흡수 화살표 찾아볼까? 자, 흡수. 그쵸? 그러면 3, 얘네 둘이 더하면 30이네. 그치? 30에다가 4 더하기 66 하니까 70이죠? 70에 30 더하면 100이고 그 다음에 방출한 화살표 찾아보면 요거죠? 100이네? 그래서 얘도 똑같죠? 그래서 30 더하기 4 더하기 66은 얼마? 10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대기를 제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데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대기도 한번 볼게요. 대기는 일단 흡수 어디서 됐어요? 여기. 그치? 여기 뾰족한 화살표 찾았죠? 그 다음에 또 흡수를 찾아볼까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쵸? 뾰족한 화살표 찾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방출한 화살표를 찾아볼 건데 방출한 화살표 어디 있어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맞죠? 요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얘는요? 이렇게 볼록하고 이렇게 반사된 거는 우리 합치지 않아요. 이런 거 합치지 않아요. 이런 거 합치지 않아요. 우린 오롯이 뾰족한 애들 그 다음에 뒷부분 애들 요것만 합칩니다. 얘는 대기에 흡수된 거 아니에요. 지표에 흡수된 거지. 얘는 대기에 흡수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랑 그 다음에 방출 요것만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25 더하기 129는 이제 방출 요 값이니까 요거는 66이죠. 66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88이죠. 88 더하면 맞나요? 합치면 얼마야? 수학이 약해요. 숫자 약해요. 4, 1, 5, 154 위에 것도 154 맞죠? 다 154네. 그래서 대기도 평형을 이루더라. 이렇게 하면 만약에 이 값을 미지수로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풀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온실효과로 흡수된 양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온실효과로 흡수되는 얼마? 그쵸, 129 얘죠? 그래서 얘입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요것만 하시면 그렇게 크게 아마 어려운 거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 편안하게 생각해 보면 이제 이거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그다음에 좀 더 빨리빨리 숫자를 체크할 수 있는 거는 빨리빨리 이제 미지수를 없애주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 큰 화살표 있잖아요. 이 값은 다 더하면 똑같겠죠. 그래서 이 값에서도 만약에 133이 방출됐으니까 요로 가는 게 129, 4 얘네 두 개 더하면 133이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100이 갔으니까 얘 다 더하면 100이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얘 더하면 뭐 70이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이제 그런 거 먼저 다 계산한 다음에 이제 대기, 그다음 우주공간, 그다음 지표 이렇게 나눠서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자, 온실 효과예요. 그래서 온실기체 증가와 지구온난화 중에 이제 온실 효과입니다. 우리 아까 계속 얘기한 거라서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온실 효과라는 건 긴 파장의 지구 복사 에너지를, 즉 장파 복사, 즉 적외선이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적외선. 대부분 흡수한 후 지표로 재복사해서 지표면의 온도를 높이더라.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요 온실 기체들은 어떤 걸 좋아한다고? 적외선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는 그냥 뚫어버리고 지구 복사 에너지를 먹고 이제 너무 보내줄게 해서 보내준다. 그래서 이렇게 재복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대기가 없을 때는 지구 평균 기온이 영하 18도지만 대기가 있으면 지구 평균 기온은 약 15도 정도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온실 효과 약간 비닐하우스 효과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이제 영어로 하는데 얘네도 이제 열을 가두면서 추운 겨울에도 이제 따뜻한 때 나을 수 있는 농작물을 기를 수 있는 하여튼 비닐하우스와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30쪽 한번 보면 지구의 기후 변화 경향성이라고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뭐 꼭 굳이 볼 필요는 없지만 이제 이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기후 모형으로 모의 실험한 지구 기온 변화하고 실제 관측한 기온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관측 기온은 지금 검정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은 자연적 요인만 고려한 거야. 즉 자연적 요인 중에서 이제 지구 외적, 지구 내적 요 요인들을 다 고려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태양 변화, 화산 활동, 인간에 의한 온실기체 변화 모두 고려했을 때가 이제 파란색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온실기체 증가만 고려했을 때라는 거지. 그럼 이 그래프가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 검정색 기온 그래프는 어떤 애를 더 따르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빨간색 애랑 지금 관측 기온이 빨간색 애랑 비슷하게 나오면 자연적 요인만 기온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반면에 지금 관측되는 기온이 이 초록색 그래프랑 같다면 온실기체 증가만 지구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관측 기온 그래프하고 어떤 애가 가장 유사합니까? 파란색 그래프가 가장 유사하죠. 그렇다는 건 태양 변화, 화산 활동, 인간에 의한 온실기체 변화 모두 고려했을 때 지금 관측 기온이랑 유사하더라. 그렇다는 건 지금 관측 기온, 즉 이렇게 기후가 변하게 된 요인에는 태양 변화, 화산 활동, 인간에 의한 온실기체 변화 모두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 변화 사실 없어. 인간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아 라고 한 것에 반증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그럼 자연적 요인만 고려했을 때는 지금 기온이 이 정도여야 하는데 지금 자연적 요인만 고려해서는 지금 현재의 기온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자연적 요인에다가 무언가 있을 거다. 그 무언가가 뭐야? 인간에 의한 온실기체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자연적 요인에 보다는 지금 인간 활동에 의해서 온실기체 변화가 가장 큰 기후변화의 요인이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 활동에 의해서만 기후변화한 게 아니고 자연적 요인들도 영향을 미쳤다. 인위적 요인들도 영향을 미쳤고 그치만 더 크게 효과를 미친 건 인위적 요인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보면 이제 북반구 고위도에 영구 동토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북반구 고위도에 가면은 영구적으로 이렇게 얼음 언 곳이 있어요. 그곳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빙하가 녹기 시작하니까 해수면 당연히 상승할 거고요. 그다음에 해양이 산성화될 거고, 그다음에 기상이변 발생 횟수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펭수도 지구온난화 걱정에 눈물이 폭발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지구온난화에 의해 미래의 지구환경 변화, 지금 교과서 131쪽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조금 그래프 해석이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뭐 모의고사라든지 뭐 수능이라든지에서는 이 그래프가 가장 많이 나온 편이어서 그냥 그래프를 많이 넣어봤고요. 대신에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너무 쉽잖아, 그래프 해석하기가.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어쨌든 미래 지구 환경의 변화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거는 시나리오를 작성한 거예요. IPCC라는 이제 기후변화 협의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전 세계 이제 지구 이제 대기과학자들 혹은 이런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이제 해석하고 분석하는 박사들만 모아서 이제 다 협의체를 만들고, 이 협의체에서는 논문 발표하거나 논문 발표 심의를 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RCP라고 이 대표 농도 경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대표 농도 경로는 만약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정도 수준의 이산화탄소와 이 온실가스를 유지했을 때는 기온이 이 정도 될 거예요 라고 시나리오를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산화탄소 RCP 2.6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제 점차 감소할 거다라고 예상한 거고, 4.5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게 감소한 거고, 그다음에 6.0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게, 그다음에 8.5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다 세워놓고 이제 RCP 2.6일 때의 기온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RCP 8.5일 때의 기온을 체크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2100년일 때 이제 RCP 2.6은 한 1도 정도 상승하고요, 과거에 비해서. 그 다음에 RCP 8.5가 되면, 즉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2100년에는 기온이 4도까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파멸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PC 8.5가 되면 굉장히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건데, 굉장히 이제 힘들죠. 인간이 살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사실 지구가 망하진 않아요. 지구는 살아있겠죠. 다만 지구에 사는 우리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를 지켜요. 지구를 보호해요. 지구가 아파요. 지구는 안 아파요. 우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기후변화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는요, 일단 열대야 일수가 증가했습니다. 열대야 일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해요. 한 2달 정도, 이제 거의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열대야가 가고요. 그 다음에 계속 증가하면서 이제 뭐 한 2050년인가요? 그때쯤에는 거의 60일 정도 이제 열대야가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상 이변, 집중호우라든지 요새도 비가 계속 오는데, 그다음 태풍 피해, 그다음에 폭설, 한파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계절은요,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집니다. 이제 그래서 여름이 거의 170일, 즉 365일 중에 여름이 170일이 된대요. 그래서 거의 열대 기후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식생은 아열대 기후가 북상하고요. 아까 우리 맨 처음 봤던 재배 지역 북상한 것처럼. 그다음에 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온 상승해서 어장 북상하고 아열대 어종 유입해서 니모 친구들 같은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 앞에서 잡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변화를 이해하고 한반도의 기후변화 경향성까지 분석해 봤습니다. 그 뒤의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 금요일에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